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2교시입니다. 영상을 연결해서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끊어서 듣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유튜브의 영상이 10분이 넘어가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반으로 쭉 연결해서 수업을 하면 사실은 편집점을 안 잡아도 돼서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볼 때 1시간 반을 쭉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은 잘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영상만 끊어서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듣는 학생들이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일 궁금한 걸 1교시에 잊어서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이것부터 펼쳤습니다. 자, 우리 2교시에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금리 전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요. 우리 팀 프로젝트 구성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화면을 조금 가리고 있어서 살짝 비껴드릴게요. 왜 우리 학생들은 내가 누구와 함께 팀이 되었을까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팀 구성 인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팀 보겠습니다. 1팀은요. 동재, 나경이, 사랑이, 유진이, 주연이입니다. 2팀은요. 효민이, 지연이, 유진이, 세미, 하영이입니다. 자, 3팀은요. 성우, 아영이, 유정이, 혜인이, 수빈이, 다현이고요. 4팀은요. 수인이, 예빈이, 재성이, 상원이, 영희, 승훈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1팀, 2팀은 인원수가 5명씩 구성이 되고요. 3팀, 4팀은 인원수가 6명씩 구성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교차적으로 함께 융합 수업으로 갈 거고요. 대면 수업을 실시해도 된다 라고 할 때 대면 수업과 융합 수업을 교차해서 갈 거고 현재 기본화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1교시는 제가 영상 제작해서 수업 전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9시부터 10시 사이에 30분가량이 되는 영상을 듣고 1팀, 2팀은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수업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3팀, 4팀은 11시부터 12시까지 수업에 들어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는 이상의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수업은 진행이 될까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공지 드리면서 헷갈리지 않게 이야기를 한번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주에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3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4주차, 5주차, 6주차까지 금리와 연결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금리는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어느 순간 금리를 활용하고 있어요. 어디에 금리를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나의 일상생활에서 금리가 생활 속에서 초밀접화되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촬영해 주는 것은 휴대폰입니다. 스마트폰 역시도 저의 금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요. 저는 이번에 스마트폰을 바꾼 지 지금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 됐는데 스마트폰을 구입을 할 때 되면 우리 스마트폰 기계값을 납부하게 되죠. 네, 그 기계값을 납부할 때 기계 비용에 24개월, 36개월 할부를 같이 하기도 하죠. 자, 보통 24개월 할부를 하면서 요금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 대리점의 영업 마케팅입니다. 보통 대리점에 휴대폰을 하러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기존의 요금 얼마 내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시간은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데이터 사용은 많으세요? 물어본 후에 그 요금에 적합한 기계를 소개를 해주는데 그 안에는 기계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값을 일시불로 납부하라고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납부하라고 하나요? 그 요금을 24개월 요금에 같이 맞추어서 기계를 사용하는 약정을 걸면서 약정 기간 24개월에 휴대폰 요금 24개월에 할부로 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휴대폰 요금을 24개월로 할부로 나누어 내면서 그냥 내게 할까요? 아니죠. 일시불로 납입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총 납부하는 금액은 조금 더 많아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당연히 많아지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내는 금리 이자입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리와 초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고민 해봐야 되겠죠. 과연 내가 휴대폰을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낫나?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낫나? 그것을 보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나요? 휴대폰을 납부할 때, 휴대폰을 구매할 때 24개월 약정으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정말 순수한 요금뿐인지 기계값도 포함되어 있는지, 만약에 기계값이 포함되어 있다면 할부로 납입하는지 확인을 해주고 할부 금액 안에 이자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이자율이 내가 투자해서, 내가 예금해서, 내가 저축해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금리보다 낮다라고 하면 휴대폰의 할부를 활용하는 게 맞고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금액을 일시불로 납입을 하고 나는 휴대폰의 할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리를 0% 제로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할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야 되겠죠. 이것처럼요, 우리는요, 금리와 초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줍니다. 돈을 빌리면요, 이자를 줍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은행은 우리한테 이자를 주죠. 그리고 반면에요, 우리가 은행한테 돈을 빌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또 이자를 은행에게 줍니다. 왜 주나요? 그냥 공짜로 해주면 안 되나요? 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 줄까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생들 돈을 은행에게 빌려주나요? 빌려줍니다. 언제 빌려주냐면요, 예금을 통해서 빌려줍니다. 우리는 은행에게 돈을 빌립니다. 무엇을 통해서 빌립니까? 대출을 통해서 빌립니다. 은행은요, 가운데서 우리들의 돈을 빌려서 받고 우리에게 작은 이자를 주고요.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또 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은 이자를 상대방에게 받죠. 이것이 은행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도 이자를 줍니다.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도 이자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 수업이 끝났을 때는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풀어볼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학습 목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준다. 왜? 돈을 빌리면 또 이자를 준다. 왜?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경제개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각 집에 저축 목표 계획을 정해줬어요. 저축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국가는 경제개발 재원이 필요해서 은행에다가 저축 목표액을 정해줬습니다. 우리 은행에 저축 목표 금액이 이렇게 높았으면 좋겠어. 이번에 목표 금액이 이렇게 달성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내가 기존에 내는 투자 수익률보다, 예금 수익률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투자해서 얻는 수익률보다 은행의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뭐를 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금 금리를 10%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국가에서 저축 장려 정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하셨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으실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넣지 않을 건가요? 저는 만약에요. 예금금리가 10%라고 하면 저는 은행에 넣을 것 같아요.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왜? 이거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나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축 장려 정책이 정말 벌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로 30%까지 인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요, 예금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부양을 하기 위해서 나라 안에 돈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헬리콥터 정책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다음에 역사 속에서 보는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집중 있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돈은 재원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고 있다. 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960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찍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걱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문제가 고민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때 결정을 했던 것은 집에 묻어있는 돈이 시장에 돌기를 바랬던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면 어디에 뒀을까요? 지금은 어디에 둡니까? 집에 돈을 보관하지는 않죠. 그것이 무겁고 불편하고 사용하기 힘드니까요. 지금은 휴대폰 하나 속으로 모두 다 금융거래가 가능한 시대이다 보니까 우리는 집안에 돈을 두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수업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좀도둑이 많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왜 그랬을까요? 집에 돈을 묻어두고 장독 속에, 장판 속에 돈을 묻어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돈이 집안에 묻혀 있으니까 국가에서는 어떨까요? 발행을 하기도 그렇고요. 이 돈들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 거예요. 돈이 시장에 돌아야 되고 돈이 은행에 들어와야지만 점점점 시장이 활성화된다라고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금리를 30%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가 30%예요. 만약에 1965년대에 했던 영금리 30%를 지금까지 복리로 두고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한 자본금으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물론 1965년부터 지금까지 묶어둘 수 있는 예금은 없었겠지만요.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굉장한 일이죠. 자, 그 이후에는 이율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20%, 10%, 5%였던 꿈 같은 시절이 있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금리는 과거에는 정말 높을 때도 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렇다면 금리를 은행에 넣는 이 돈만으로 금리를 볼 수 있을까? 그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새우깡이 두 봉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새우깡이 눈에 익숙하신가요? 당연히 이 새우깡이겠죠. 예, 먼저 보여드렸던 새우깡은 1971년도의 새우깡입니다. 저도 못 사 먹었어요. 자, 이때는 50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새우깡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새우깡 얼마 하나요? 예, 2019년도에도 1,300원, 2020년도에도 1,300원, 새우깡은 1,300원 합니다. 1971년도에 50원 했던 새우깡이 2019년도에 1,300원 합니다. 왜 그렇죠? 잠시 후에 또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럼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새우깡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넘어와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축과 투자 시간에 조금 더 집중 있게 저축과 투자라는 교과목 시간에 조금 더 집중 있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요.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자, 최근에 재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재개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재개발을 한다라고 들었던 아파트 중에 하나 시범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의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된 아파트로 1971년도에 이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올 때 여의도동, 여의도에 들어왔던 이 시범 아파트는 사실은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48평대의 아파트가 571만 원이 되었는데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느 학교를 가느냐라고 봤더니 여의도 초등학교를 가고 여의도 초등학교를 지나서 여의도 중학교를 가고 여의도 중학교를 거쳐서 어디를 갔냐 했더니 여의도 고등학교를 가고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어디 갔을 것 같아요? 명문대학교를 많이 갔죠.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고가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부산으로 살짝 이야기를 드려보면은요. 부산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학군과 연결해서 이야기 드려보면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유는요? 좋은 중학교에서요, 그 좋은 고등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좋은 중학교에 가려고 하니 좋은 초등학교를 가야 되더라고요. 다 공교육인데 좋은 중학교가 어디 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금 대학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들 알 거예요.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유랑여중,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성중학교인가요? 예, 그렇죠. 그것들이 다 사직동에 거주되어 있는, 사직동에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나 주거지에 살게 되면 그 중학교를 가더라고요. 그 초등학교를 가더라고요. 생각났어요. 여명중학교요. 여명중학교 역시도 남자 중학교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고등학교를 많이 보내고 중학교 역시에도 굉장히 공부를 알뜰살뜰 선생님들이 잘 시켜서 고등학교에 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적응을 잘한다더라 라고 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죠. 그리고 그 고등학교는요, 당연히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인근에는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요. 자, 다시 시범 아파트로 넘어와서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시범 아파트가 1971년도에 571만 원이었는데 명문대학교를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5년도에 금액이 얼마가 됐냐면요. 8억 5천만 원이 됐습니다. 15년 전에요. 그렇다면 2020년에는 얼마가 됐을까요? 지금은 매매가가 27억 원, 27억입니다. 말도 헛나와요. 제가 이쪽에는 뭘 보여드렸냐면요. 지금 현재 시범 아파트에 매물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제가 어제 일자로 캡처를 했으니까 9월 달에 캡처를 한 거고요. 알짜 매물 9월 12일 적혀 있는 거 보이죠? 9월 12일 이후로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금액이 보면 2억 8,500. 제가 잘못 읽었어요. 28억 5천만 원, 26억 8천만 원, 26억 7천만 원, 26억 7천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매물가가 28억, 27억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하죠. 그렇다면 이 거래 가격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실질적인 거래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실질적인 거래 가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조회하시게 되면 실거래 가격을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인터넷을 검색하셔서요. 국토교통부 안으로 들어가셔서 실거래가 안의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연도 그리고 지역을 입력을 하고 아파트 이름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쭉 뜨고요. 이 검색 결과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원하는 아파트 단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현재 아파트 가격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시범 아파트의 경우에 똑같은 48평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번 연도 7월에 판매된 금액, 매매된 금액이 2억 6천이었어요. 아, 제가 또 금액을 잘못 말했네요. 26억이었어요. 굉장하죠. 26억에 4억의 아파트를 48평의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건축 연도가 1971년도예요. 제가 빠르게 계산이 안 되는데 근 50년 된 가까이 된 아파트를 학생들 27억에 구매가 가능할까요? 그러니 제가 자꾸 2억 6천, 2억 7천이라고 하죠. 50년 된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표 한번 보실래요? 자, 이 표는요. 아래쪽에는 전세 가격이고 위쪽에 파란색이 지금 매매 가격입니다. 2000년도 지금 2020년 5월에 19억 했었는데요. 2020년 6월에 21억 하고요. 2020년 7월에 26억 합니다. 매매 가격의 상승이 19억, 21억, 26억으로 금액이 훌쩍 뛰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이 집 좀 팔아주세요 라고 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 시범 아파트의 가격은 27억, 28억이란 얘기예요. 금액이 굉장히 인상하고 있죠.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할까요? 아니요. 안전등급에서 D등급 나왔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고가로 매매가 되냐 했더니 이 아파트에 재건축을 한다고 하죠. 재건축의 이슈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더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얘기는 차후에 더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이슈에 따라서 부동산 매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동산의 금액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더라. 금액은 잠시 후에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새우깡의 이야기와 함께 뒤에서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또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예금금리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예금금리가 30%일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요. 1965년도에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평균금리를 산정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1960년대 평균금리는 20.89%입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잘 모르겠죠. 나중에 금액으로 이야기 드려볼게요. 1970년대에는요. 16%였고요. 1980년대에는 10.2%, 90년대에는 평균 9.57%, 2000년대에는 평균 4.54%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10년짜리 적금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년짜리 적금이 아닌 예금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년짜리 장기 예금이 있거나 10년짜리 장기 확정 투자 상품이 있었다고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100만 원을 16.05%로 장기 저축 혹은 장기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 수익금은 16.5%입니다. 그러면 10년 뒤에 이 금액이 복리로 굴려졌을 때 얼마일까? 라고 했더니 492만 5,182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 그대로 다시 그 다음 이율인 1980년도에 10.2%로 10년 장기 저축을 해보겠습니다. 복리로 492만 5,182원을 그대로 저축합니다. 혹은 투자 수익률이 10.2%가 나오는 어떠한 상품에 전혀 빼쓰지 않고 복리로 불립니다. 10년 뒤에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살펴봤더니 1,333만 2,672원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전혀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또다시 1990년도의 예금금리인 9.57%의 수익률 혹은 장기 저축 상품에 투자를 합니다. 복리로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3,458만 5,056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2000년대 평균의 4.54%로 예금을 불이하게 된다면 역시 이 돈을 전혀 인출하지 않고 복리로 투자 혹은 저축을 합니다. 5,441만 928원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예금금리가 3%대였기 때문에 3%로 제가 계산은 했지만 현재의 예금금리는 지금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0.6%로 예금금리를 낮추었다라는 기사도 나왔기 때문에 이 3%의 기준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로 계산을 했을 때 7,341만 9,579원이고요. 이 금액보다 작을 수 있다라는 건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100만 원이 얼마가 될 수 있다? 7,300만 원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동안? 50년 동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새우깡은 50년 동안 인상률이 얼마였고 시범 아파트는 인상률이 50년 동안 몇 %였고 예금은 인상률이 50년 동안 몇 %가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새우깡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에 50원 주고 샀습니다. 2000년대에 1,300원 했죠. 시범 아파트 1970년대에 571만 원 주고 샀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살려고 하면 27억 합니다. 예금 살펴보겠습니다. 100만 원을 1970년대에 예치를 하고요. 그리고 복리로 매번 저축을 했습니다. 얼마 됩니까? 7,341만 원 됩니다. 비율로 살펴볼게요. 퍼센트 몇 배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26배, 472배, 73배입니다. 내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률을 어디에 넣었을 때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예금만으로도 30%, 20%가 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져올 수 있었고요. 과거로 되짚어서 돌아가 봤을 때 사실 1970년대에 시범 아파트를 하나 구매를 해놨다면 지금 굉장히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3교시에 금리를 이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교시에 뵙겠습니다.